프로세스 1, 프로세스 2, 이게 관리 프로세스든 제조 프로세스든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세스 N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전체 평균 프로세스 능력이 100이라고 했을 때 어떤 데는 120 능력을 갖고 어떤 데는 50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데는 150, 어떤 데는 뭐 90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회사 능력은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사장님. 아웃풋은 얼마가 나올 것입니다. 70 정도. 아웃풋 70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 박 부사장님. 60, 70%. 이 회사의 아웃풋은 50입니다. 50이에요. 이게 이제 TOC 관점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고속도로 8차선에 차를 막 넣습니다. 공사 구간이 2차선이 있습니다. 6차선을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 고속도로의 통행량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8차선에 결정합니까? 2차선에 결정합니까? 2차선에서 결정하는 거죠. 이 관점이 기업 경영이 전부 적용돼야 돼요. 8차선을 10차선을 높이는 건 개악인 거예요. 추가 코스트를 물고 갑니다. 근데 분임조 활동 개선 제한 제도 하라 그러면 어디가 개선이 많이 나오는지 압니까?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여기가 제일 안 나와. 왜 그러지 압니까? 여기는 이런 능력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원이 우수한 자원들이 이 프로세스를 담당하고 관장하고 있든가 아니면 이 프로세스가 대단히 쉽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자원이 효과적으로 배분이 안 돼 있다든가 대단히 까다로운 프로세스를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선 제안을 내라 그러면 여기는 잘 안 나와. 어렵고 까다로운 제약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쉬운 데서 더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아웃풋을 180을 올렸습니다. 우리 김 이사님. 회사 아웃풋이 50에서 얼마로 올라갑니까? 50 그대로죠. 50 그대로. 여기 30을 올리는데 코스트 추가합니다. 이런 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기업들이. 근데 탑다운 관점, 전체 최저화 관점은 회사 사장님이 딱 보니까 사장님의 이제 감각과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니까 여기가 제일 취약하다. 그래서 탑이 방침을 내립니다. 야, 우리 회사의 자원을, 우수한 자원들을 TFT로 구성을 해서 이 문제 개선해. 탑이 방침을 내립니다. 여기를 개선, 그러니까 회사의 탑 브레인들이 다 붙어서 여기를 개선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기가 어려워서 10밖에 개선을 못하면 60으로 능력을 높여줍니다. 우리 배상문이 회사 아웃풋이 어떻게 됩니까? 60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0을 개선함으로 해서 회사 아웃풋 전체가 10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전체 최저화 관점이에요. 매우 중요한 관점이죠. 그러니까 근데 사장님들이 이와 같은 관점을 잘 견지하고 또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관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이 제약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 제약인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문제를 읽어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솔루션 6 시그마가 제가 이 컨설팅을 5번을 받은 회사를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능률협회 TP, 생산성분배 6 시그마, 도요대 지트, 현대자동차 100ppm, 중소기업진흥공단, 저희 다른 부서의 리팩토리. 그러고도 이제 이익을 못 내는 회사 380억을 하면서 저희들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이제 이런 문제들, 관점들 다시 조명을 하고 그러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6시그마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그냥 그러니까 컨설턴트들이 문제가 많은 거죠. 컨설팅이 정말 고객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컨설팅 능력을 올바르게 확보하지 않고 그냥 컨설팅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니까
사람들 5번의 컨설팅 프로그램이 변화하지 않고 변화 프로그램에 적응하는 훈련을 잘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6시그마가 왜 들어갔는데도 저희들 BSC 6시그마가 들어가는 것 같아가 왜 차이가 있는가? 그거는 기업의 문제가 100이라고 그러면은 이걸 문제를 줄이는데 80% 정도는 전부 관리의 문제예요. 매니지먼트의 문제예요. 나머지 20% 정도가 테크니컬하고 기술적이고 체계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죠. 그런데 이 문제를 이 80% 문제를 걷어내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빙산의 법칙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잠재 로스가 가시 로스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죠. 문제는 뭔가 사장님은 느끼는 거죠. 문제는 분명히 있고 뭔가 이게 풀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 5번을 컨설팅 받은 이 회사의 사장님은 별명이 뭔가 하면은 대리 같은 사장님이에요. 왜? 사장님은 뭔가 문제를 느끼니까 바꾸려고 컨설팅을 5번이나 받았던 거죠. 그런데 그래도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임원 불러서 문제를 집어내도 안 보이니까 다음 부장 부르고 과장 부르고 대리까지 부르고 나중에 실무자까지 부르니까 사장님은 뭔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강력한 니즈 때문에 계속 문제를 이해하려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대리 같은 사장님 이렇게 별명을 붙여놨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장님이 이제 2세 경영자를 이제 맡기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내지 2번 이렇게 가십니다. 가서 이제 끄집어낼 일이 없는 거죠. 왜? 일주일에 한 번 가도 회사 돌아가는 게 훤히 다 보이는 그러니까 조종석의 계기판 같은 계기판들이 다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빨간불이 켜진 데만 가서 야, 왜 빨간불이 켜졌지? 이 질문으로부터 내가 지원해 줄 게 뭐야? 의사결정 지원사항만 파악을 하고 옵니다. 보고받을 일도 없어요. 일상업무 결과물이 그냥 보고서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이 80%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들입니다. 이제 전체 최저과 탑다운 거시적 관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부분 이 최적화, 이 디버전스, 이제 정문화, 세분화 이 특징들이 컨버전스. 여기는 과거에는 어떤 제품, 우리 휴대폰은 아주 대표적인 디지털 제품이기도 하고 디지털 컨버전스 아웃풋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휴대폰이 컴퓨터하고 경쟁 위치해 있고 휴대폰이 mp3하고 경쟁 위치해 있고 휴대폰이 카메라하고 경쟁 위치하고 휴대폰이 TV하고 경쟁 위치로 갑니다. 이제 서비스까지도 이제 이런 컨버전스 특징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경영자들이 이런 관점들을 잘 이해하고 상황을 통찰하고 거기에서 이슈를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자들의 능력은 테크니컬한 스킬이 아니라 컨셉 스킬이 매우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저런 관점을 잘 이해하고 있을 때 어떤 능력이 높아지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관리자들의 능력을 보면은 이와 같은 계층 구조로 봤을 때 탑 계층이 있고 미들 매니지먼트 계층이 있고 엠플로이 계층이 있습니다. 사원 계층이 있죠. 여기는 이제 테크니컬한 스킬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매니지먼트 스킬이 중요해요. 또 휴먼 스킬이 중요해요. 대인관계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컨셉 스킬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컨셉 스킬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의 전체적인 구조적 모양새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뭔가 막 변화되고 있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떤 모양새인가 그걸 모델링해내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방향성을 잡아내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올바르게 통찰해서 이 모양새를 모델링을 잘 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델링을 잘 해내게 되면은 솔루션 접근은 아주 쉽습니다. 왜? 솔루션은 이미 태양 탐사선을 보내는 이런 기술 진보까지 돼 있기 때문에 솔루션은 노회어예요. 노하우가 아니라. 컨셉을 못 잡기 때문에 솔루션이 없는 거예요. 컨셉을 잡게 되면은 그 결과물이 어떤 조절 변수들과 독립 변수들, 영향 변수들이 결과값을 내고 있다. 이 개념을 정립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결과값을 내는 조절 변수와 영향 변수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솔루션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솔루션을 갖고 있는 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노회어인 거죠. 그러니까 답은 이미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뭡니까? 이런 시대적 관점에 따라서 그 상황을 잘 모델링 해내는, 구조화해내는 이런 컨셉 스킬을 경영자들이 갖고 있을 때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특징들과 더불어서 비즈니스 모델이 진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화하는가 하면은 과거에 공급이 딸릴 때는 생산의 부가가치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 역량이 제조 부분에 많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산 부분에 제조 부분의 부가가치가 매우 떨어집니다. 우리 오늘 보니까 제조기업들이 대부분인데 제조기업들이 다 이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술 진보에 의해서 생산성 혁명이 이루어진 거죠. 생산성 혁명이 이루어진 거죠. 생산성의 혁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 지구 자원을 먹여 살리는데 가용한 노동력의 20%만 활용을 해도 분배 구조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충분한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기술 진보 상태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제조기업의 부가치가 떨어지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누구라도 돈과 사업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제조기업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공 여부는 이제 모르겠죠. 그러니까 시장과 의지와 자본이 있으면 제조기업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 이 공급 능력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이 까다로워져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내가 그 소비자들 선택을 받지 못하면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쟁이 아주 치열하죠. 그래서 부가치가 스스로 이제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이제 디지털 지식 정보 시대에 제조기업의 부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R&D 중심 기업과 유통 중심 기업으로 진화가 구분돼 갑니다. 그러니까 핵심 역량이 R&D 부분과 판매 중심 기업으로 이동해 갑니다. 지금 이마트는 국내에서 가장 싸게 사는 기업이 돼 있습니다. 왜? 유통 채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퀄컴은 이제 조금 상황이 좀 바뀌겠지만 퀄컴은 삼성전자, LG전자 매출만 이렇게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세고 있죠. 왜? R&D 중심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중소기업은 제가 아마 다시 뒤에 이제 우리 중소기업 경영혁신 방향을 갖고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중소기업은 R&D 중심 기업으로 하는데 많은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유통 중심 기업으로 하는 데도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중소기업이 여기 가는 데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이 두 개로 진화하는 데는 엄청난 제약이 걸립니다. 레인콤 같은 경우에 아주 혁신적인 R&D 기능이 이노 디자인을 통해서 이렇게 갔지만 지금 이익을 제대로 못 내는 것은 뭡니까? 중소기업이 어쩌다 한번 성공하더라도 그걸 지속적으로 시장 요구에 프로덕트 믹스를 제대로 갖추어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런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레인콤 같은 혁신적인 기업도 그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대부분의 일반 보통 중소기업들이 어디로 갑니까? 제조를 중심으로 해서 R&D 얼라이언스, 판매와 얼라이언스 이와 같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세계에서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반적인 제조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일반적인 우리 중소기업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분에서 가장 최적화된 비용으로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기업일 때 얼라이언스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선택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게 풀어야 될 방정식인 거죠. 자, 이와 같은 시대적 이제 환경들
잠깐 한 5분간만 쉬실까요? 네. 5분간 지금 제 시계로 17분인데 25분에 다시 시작을 하죠. 자, 중소기업의 문제